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타임의 이수연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한글날 공휴일로 하루 쉬어갑니다. 지금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찬 바람만큼이나 우리 시장에서는 대내외적으로 악재라는 칼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 바람에 맞서기 위해서 오늘 샘플러스 이주현 전문위원 모셨으니까요. 1시간 동안 알찬 전략 챙겨가시면서 내일장 대응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 출발합니다. 하락장, 조정장의 강한 남자 이주현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하락장, 조정장.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8월 달 들어서만 한 7% 증시가 빠졌어요. 코스피 기준으로. 그런데 굉장히 좀 힘드셨을 겁니다. 이런 하락장에서의 생존 전략, 시장은 뭐 계속해서 우상향하지만은 않겠죠.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면서 움직일 거고 긴 관점의 대세 상승장 이어질 겁니다, 여러분. 금리를 인상하기 전까지 뭐 그게 2022년 말이든 2023년 초든 어찌되었든 뭐 상승장은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금리 인상 이후에 시장이 조정이 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다시 시장은 또 올라가게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결국 뭐 시장은 계속 우상향이죠. 다만 중간중간에 나오는 이런 조정과 하락에서 우리가 얼마나 손실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상승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시장에서 긴 시간 살아남을 수 있는 비법이라면 비법이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축구로 비유를 하자면 공격을 할 때는 골을 많이 넣어야 될 거고 수비를 할 때는 최대한 골을 안 먹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당연한 소리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그 어디에서도 아마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시와 그동안에 돈워리포트 서울경제TV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오늘은 어떻게 해서 손절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뭐 공격을 할 때 축구라고 아까 비유를 드린다면 어떤 전략을 써서 여러분들이 조정장에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한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실질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방법론적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1시간 집중을 해서 잘 들어두신다면 앞으로 분명 조정장과 하락장이 올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팁이다라는 부분들을 인지를 해두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주식시장의 특성입니다. 매년 8월, 9월은 힘든 장이었어요. 작년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도 지금이 딱 힘든 장이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힘든 장이 하나 있어요. 언제냐? 아이고. 그리고 또 힘든 장. 1월, 6월, 3월, 4월, 5월, 7월, 10월, 11월, 12월입니다. 매달 힘들어요. 매달 힘들어. 작년 같은 2020년도, 그러니까 팬데믹이 터지고 난 이후에 각국 정부들이 돈을 엄청나게 풀면서 시장을 부양을 했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뭐 2020년만큼 계속 올라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제가 작년 연말에 대강연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장이 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뭐 정상적으로 이제 제대로 된 원래 코스피의 특성을 찾아간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유동성 장세로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던 시점은 이제 좀 저물어 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상승과 조정, 요게 계속 유지가 되면서 움직일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제가 밑에다가 이거 하나 써놨습니다. 하락장이 더 좋다. 하락장이 더 좋다. 뭐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여러분 들어보셨죠? 하락장이 더 좋다. 왜 하락장이 더 좋지? 상승장이 와야 다 좋은 거 아닌가? 상승장이 오면 다 좋아요. 모두가 다 좋은 장이 상승장이고, 하락장이 더 좋은 사람들은 실력이 되는 사람들, 시장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들, 어떤 종목과 어떤 섹터를 집중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들에게는 하락장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예시를 가지고 제가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아마 이번에 8월 달에 조정이 막 급격하게 내려오고 다들 힘든 시점에 제가 점심시간마다 주식 브런치라는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렸어요.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되고 어떠한 상황에 있는 종목들을 공략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상승장에는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다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사놓으면 시간이 해결을 해줘요. 그런데 하락장에서는 올라가는 놈만 올라갑니다. 그럼 올라가는 놈 어떻게 찾을 건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오늘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속 집중을 잘 해서 들으시고요. 자, 증시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 다들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불확실성. 자, 증시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인데, 좀 전에 얘기 드렸던 겁니다. 증시가 팬데믹을 맞아서 경기 회복을 위한 대규모 현금 살포를 했고, 그런 유동성에 힘입어서 이거는 뭐 전염병은 조만간 끝날 거니까 끝나게 되면 경기 회복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지수가 우리나라 지수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지수가 미친 듯이 올랐어요. 아마 여러분들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 저도 굉장히 주식을 오래 했는데 진짜 겪어보지 못한 그런 급격한 상승이었고, 그리고 개인들의 이 동학개미라고 하는 유동성 장세, 정말 앞전에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돈들이 들어와서 시장을 부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저께 나온 뉴스만 보더라도 미국 증시가 빠졌는데요. PPI 지수가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이 물가라는 부분이 연준을 압박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 12월에 대강연회 때 여러분들께 올해 연준의 가장 큰 적은 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냐? 바로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잡느냐 못 잡느냐에 따라서 글로벌 시장이, 글로벌 증시가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경기 회복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결국 금리 인상도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페드 같은 경우는 진퇴양난에 빠진 그런 상황이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며칠 전에 고용 지표가 조금 좋게 나왔다는 거죠. 실업 청구 수당 건수가 이제 굉장히 줄어든 부분이었는데, 그게 이제 실업률하고 이렇게 연계가 돼서 괜찮게 나온다 하면 테이퍼링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여기서 테이퍼링을 하게 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제는 시장이 받아들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기적인 테이퍼링 한다라고 해서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절호의 매수 기회가 될 것이고요. 테이퍼링 한다는 것은 페드에서 이 경기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시장이 이런 불확실성을 해소를 하고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거다. 그 전까지는 좀 지지부진한 장이 되거나 아니면 뭐 횡보하는 장, 아니면 뭐 조정받거나 하락하는 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 이따가 제가 차트 보면서 또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 자, 다음 넘어가자. 자, 손절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이 하락장, 조정장에서 여러분들이 오래 생존을 하기 위한
그런 전략에서 필수적인 부분이 바로 이 손절이다. 손절. 손절이 없는 주식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량하고 아무리 좋은 기업이고 아무리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고 저는 손절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 손절이란 일단 뭐 제가 적어놓은 대로 설명을 좀 먼저 드려보면 손절에 대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손절에 대한 생각, 손절은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내가 지금 나오고 있는 손실, 앞으로 더 큰 손실이 날 거를 막기 위한 하나의 방책이다. 이렇게 아마 사전적 용어가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설명을 할 텐데 손절은 저는 더 큰 수익을 위한 하나의 매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유튜버 중에 유명한 분 보면 항상 손절하면서 익절이라고 얘기를 하죠. 익절은 이제 수익 보고 파는 건데 굉장히 좋은 마인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수익을 더 큰 수익을 보기 위한 하나의 매도 전략이고, 그럼 손절이 왜 필요하냐? 여러분들 진짜 중장기로 보는 종목이 있고 가치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이 종목은 빠지면 더 사야 되고 앞으로 성장성 막 괜찮을 것 같고 이런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주유소 포트에도 그런 종목들을 꽤나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손절이 필요한 시점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번에 우리가 팬데믹 터졌어요. 누가 뭐 팬데믹 터질 줄 알았나? 그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부분, 차트적인 부분, 코스피 지표에는 그러한 시그널들이 좀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분명히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크게 나왔었습니다. 우리가 설날을 맞이했을 때 가족들과 이렇게 보내는 시점에 중국에서 이 우한 코로나가 발병했다. 그때는 이제 우한 코로나라 불렸죠. 그렇게 쫙 기사가 나오면서 화요일 날 아침에 딱 출근을 했을 때 시장이 개파락을 팍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전부터 저는 이제 금리 인상 시기였기 때문에 시장이 한 차례는 크게 출렁하고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방에 대한 베팅을 계속 하고 있었고, 그 기사와 시장의 흐름을 보고 굉장히 저도 괜찮은 종목들,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가지고 있었지만 싸그리 다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손절을 했어요. 왜 그랬냐? 시장이 앞으로 30%, 40% 빠질 게 보이는 시점이라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러분?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그런 게 보인다라면 여러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면 손절은 왜 필요한 겁니까? 그 종목의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시장이 큰 흐름에서는 상승을 할 거지만 반토막 났다가 올라갈지 20% 빠졌다 올라갈지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린 신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이 굉장히 성장성도 있고 좋은 회사였는데 갑자기 산업 사이클이 바뀐다든지 엄청난 경쟁자가 출현을 해서 모멘텀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손절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에 대한 가치는 변화가 없고 시장이 급락이 나왔을 때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졌을 때 저점에서 매수를 하라고 그렇게 막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손절가를 잡아놓는다는 것은 그 종목에 대한 매수 이유, 그러니까 뭐 모멘텀이라든지 아니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아니면 성장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살아는 있으나 시장의 큰 변동성에 대응을 하기 위한 하나의 리스크를 좀 축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평탄한 장에, 상승장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을 들이면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장이 크게 박살이 나는 시점에서는 이러한 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한 손절가, 그러니까 이거 항상 손절은 마지노선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떠한 손절 전략이 필요한 건가? 여러분들이 손절은 해야 되는데 기준이 애매모호하니까 항상 계좌에 찍힌 마이너스 얼마 몇 프로를 보고 조금만 기다리면 반등이 나오겠지 하는 그런 미련을 가지고 손절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좀 전에 설명드렸던 뭐 아까 말씀드렸던 굉장히 강한 경쟁자가 나타났거나 아니면 회사 굉장히 뭐 어떤 어마어마한 악재가 터져버렸어요. 뭐 어떤 소송에 휘말려 갖고 주력으로 팔고 있는 상품의
판매를 못하게 되었다든지 그런 타격이 있었을 때는 펀더멘탈에 큰 변화가 나온 거기 때문에 아마 주가가 그런 소식이 나오기 전부터 선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생각해 놓는 손절가를 잡아놔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시장의 급격한 변동을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하락장과 조정장에 여러분들이 하나의 무기로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손절가를 잡아놓고 진입을 하고 그 손절의 원칙을 지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 왜 손절을 하며 어떤 때에 손절을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렸다면, 이번에는 하락장에도 매매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돈은 벌어야 되니까. 그러면 돈을 버는 데 있어가지고 좀 더 내가 시장이 안 좋으니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현금 비중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저는 항상 현금 비중은 어느 정도는 꼭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락장이 올 거야라고 생각을 해서 하락이 오는 경우보다는 기존에는 알려져 있던 어떤 현상들이 갑작스럽게 시장에 트리거로 작용을 하면서 시장이 급락이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대응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내가 현금 비중이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유리해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현금 비중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월 500에서 1000만 원을 번다고 합시다. 그럼 500에서 1000만 원을 버는 월급을 그렇게 받는 사람인데, 나는 이 월급의 20~30%는 어떤 가치주를 살 거야. 어떤 특정한 종목을 갖다가 매집을 해갈 거야 해서 주가에 상관없이 매달 월급날 그 주식을 사요. 계속 20~30%씩 사는 겁니다. 꾸준하게.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 현금이 다음 달 되면 계속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 현금 비중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유 자금으로 하시는 분들 있죠. 2천만 원이 됐던 1억이 됐던 10억이 됐던 여유 자금으로 하는데, 내 여유 자금이 10억이야. 그런데 만약에 10억이 전부 주식에 들어가 있거나 10억이 전부 스탁론이라든지 아니면 신용을 써가지고 플러스 알파로 해서 15억이 들어가 있다든지 B2를 해서 영끌을 해서 돈이 들어가 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죠? 상승장에도 좋지 않은 전략일 수 있습니다. 물론 상승장에는 레버리지를 어느 정도 쓰는 것은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레버리지를 쓰는 데 있어서도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해둔다면 단기 급락이 나오는 부분이라든지 시장이 조정 나올 때, 그리고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주도 섹터가 갑자기 변하는 상황에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승장의 현금 비중은 이거는 제 기준입니다만은 20%에서 30%의 현금 비중을 가져가시는 게 좋고, 하락장에서의 현금 비중은 40에서 50%입니다. 주식은요, 제가 오래 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공격적으로 막 달라 들어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기보다는 어찌되었던 플러스 알파를 하는 곳이잖아요. 은행 이자보다는 좀 더 벌어야 되는 거고, 그거보다는 좀 더 높은 수익률, 그런 걸 노린다고 했을 때 최대한 리스크는 줄이면서 오랜 기간 꾸준한 그런 수익을 노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역시나 이런 계좌 관리하는 방법, 현금 비중이 어느 정도 있느냐, 이게 저는 굉장히 크게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요. 현금 비중이 있으면 뭐가 좋냐, 위기가 왔을 때 이걸 기회로 살릴 수 있는 하나의 옵션이 되는 거예요. 100% 주식을 들고 있다. 할 수 있는 옵션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손절이든지 아니면 존버를 타든지,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심리적인 안정감이 생겨요. 왜? 내가 40% 들고 있는데 요번에 8월 달에 시장이 조정이 나온 거 7%, 8%가 빠졌어요. 저점에서 엄청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됐겠죠. 그죠? 그리고
이런 심리적 안정감이 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냉철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돈이 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다 주식에 들어가 있는데 시장이 빠지면서 손실이 엄청나게 나요. 그러면 멘탈이 흔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누구든지 공포감에 빠지게 되고 손절을 해야,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나, 아니면 뭐 여기서 그냥 끝까지 버텨야 되나,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굉장히 공포심에 빠지게 되거든요. 쓸데없는 생각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확하게 사야 될 시점에 매수를 하지 못한다든지 이성을 잠식해버리는 거죠, 감정이. 그런 부분들을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이 결국은 이러한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비중은 하락장 여러분들이 생존을 해가기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도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공격보다 방어 먼저. 하락장, 조정장, 지수가 계속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확신이 들기 전까지, 뭐 확신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주식장에서 들기가 힘든 건데 어쨌든 최대한 의심을 하고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 제가 이제 종목 상담 서울경제TV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요, 주식하신 지 그렇게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이 급등주에 들어가가지고 비중이 40, 50%의 고점에 물려 있어요. 그분들이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그렇게 접근을 했다라면 비중이 그렇게 들어갈 수 있을까? 아니면 그렇게 이제 급등하고 막 달리는 전력 질주를 하고 있는 말에 올라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히나 조정이 나올 때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씀드렸잖아요. 상승장은 그냥 뭐 개나 소나 사놓으면 다 올라요. 다 버는 장입니다. 그렇지만 그러지 않은 장이 계속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고민을 하고 더 신중하게 더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존 투자금의 비중을 축소하라. 이게 아까 현금 비중과는 조금 다른 말인 게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한 종목을 살 때 20%를 샀다, 아니면 뭐 30%를 샀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20%를 사는데 이게 금액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을 이렇게 샀다고 하면 하락장에서는 이걸 반으로 줄이면 되는 겁니다. 접근하는 거를 3번에 쪼개서 샀다고 하면 5번에 쪼개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 나는 수익 나는 것보다 손실 나는 거를 최소화하겠다라는 마인드로 접근을 하시는 게 하락장에서는 더 좋다. 상승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마인드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주식을 하는데 마음이 편안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존에 여러분들이 한 종목 투자하는 그런 비중 자체를 좀 보수적으로 더 줄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더 천천히 더 신중하게 이렇게 접근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식보다 현금 보유 기간을 더 늘려라. 현금을 보유한 시간은 일주일 내내,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으로 단기 투자를 하는 사람이에요. 한 종목도 한 주도 안 사도 괜찮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위치, 내가 정말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이 나올 때까지 현금을 들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손실이 하나도 안 날 거예요. 당연한 소리죠. 그래서 현금 비중 가지고 계시되 현금 보유하는 기간을 늘리고, 들어가서 수익을 챙기고 나오는 시간,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시간은 줄이라는 겁니다.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뭐 해당이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했을 때 하락장에서는 주식을 오래 들고 있으면 오래 들고 있을수록 리스크가 커지는 거예요. 손실 날 리스크가. 왜냐? 주식을 사서 여러분들이 그 주가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우리는 주식을 사고 나면 할 수 있는 것은 손절이 아니면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다. 결국 가늘고 길게 오래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공격은
이제 방어하는 거는 뭐 그래 뭐 누구나 다 하는 소리니까 현금 비중 늘려라, 손절을 잘해라, 손절 원칙을 잡아놓은 걸 잘 지켜라, 그리고 뭐 비중을 좀 줄여서 방망이 짧게 흔들어라, 뭐 이런 얘기 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 허나만한 소리 하면서 뭐 오늘 뭐 대단한 거 알려준다 뭐 이런 얘기를 대단한 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여러분들께 안 알려주는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조만간 나올 겁니다. 자, 그럼 공격은 저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거 무슨 헛소리 하는 거야? 급등주 추격하라는 소리야? 여러분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올라가는 놈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하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전력 질주하고 있는 말에 뛰어들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걸 타려고 뛰라는 게 아닙니다. 달리고 있는 말이에요. 천천히 막 미친 듯이 막 달리는 게 아니라 전력 질주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고 있는 놈을 사라는 겁니다. 올라가고 있는 놈 달리는 말에. 여러분들이 보통 공략할 때 이런 거 많이 안 해요. 주가가 올라갔어. 자, 이거 뭐 예를 들어서 2만 원입니다. 2만 원까지 갔는데 며칠 전에도 상담하는데 이런 분 계시던데 쭉 내려왔어요. 그래갖고 10,000원 정도 오니까 야 2만 원 하던 주식인데 싸졌네. 사 여기서. 근데 이거는 여기서 보면 내리막길이잖아요. 내려가고 있는 주식이잖아. 근데 여기서 내가 사면 그때부터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저는 그게 궁금해요. 어디서 내가 여기서 사자 말자 그럼 내가 사면 올라간다?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나오지? 주식 20년 해도 저런 자리는 100% 알 수가 없는데. 그죠? 종목마다 다 틀린 거고. 근데 바닥에서는 어디서 올라왔냐? 2,000원에서부터 올라왔어. 10배가 올랐는데. 10,000원 오니까 싸다. 물론 단기 반등은 나올 수 있겠죠. 안 나오면. 이런 얘기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달리는 증시격언에 있는 놈입니다. 말입니다.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가는 놈이 더 간다. 그리고 제가 이제 추세라고 밑에 적어놨는데 이걸 얘기를 종합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증시격언에 대해서 달리는 말에 올라타고 가는 놈이 더 간다. 한마디로 상승하는 놈을 사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리막길에 있는 놈은 언제 그게 바닥을 치고 올라갈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세력 빼고는. 그죠? 세력이나 뭐 어떤 뭐 굉장히 호재가 있는 정보를 아는 사람들 빼고는 없을 겁니다. 정보가 있어도 언제부터 여기에 매수와 매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매도세를 압도하면서 주가가 올라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올라가고 있는 종목은 이유가 있으니까 올라갈 거 아닙니까? 기업적 분석, 가치 분석, 뭐 좋습니다. 다 좋아요. 모멘텀, 뭐든지 간에. 근데 내가 안 찾아봤지만 어떤 종목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상승하고 있어요. 상승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말이 달리고 있다는 건 뭡니까? 주가가 올라가고 가는 놈은 더 간다. 올라가는 놈이 있어요. 그럼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차트는, 이 종목은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차트를 해석을 하는데 그냥 뭐 피보나치 뭐 갖다 대가지고 몇 점 몇, 뭐 이동평균선 뭐 갖다 대가지고 이동평균선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 수치적으로 뭐 파동의 뭐 수치가 뭐 이런 거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여러분. 물론 뭐 그것도 알아놓으면 좋겠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거는 가장 근본적인 그런 접근입니다.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여러분들 제 라이브 방송 들으신 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매수세가 강하기 때문이에요. 파는 놈보다 사는 놈이 더 많은 거예요.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는 사람들이 많을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서 종목을 매수를 할까요? 매수를 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뇌동매매로 갑자기 이건 사면 올라갈 거야 라고 그냥 뭐 뇌피셜 갑자기 와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분석을 통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겠죠. 시장의 정보를 들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겠죠.
올라가는 데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올라가는 종목, 우리가 추세라는 부분을 얘기할 때 추세는 무엇이냐? 이거 시간 오늘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한 2시간 더 해야 되나? 자, 추세는 이런 겁니다. 시세가 주식장에 어떤 종목의 시세가 이렇게 나와요. 시세가 나오는데 이런 시세가 특정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상승 추세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러한 시세가 방향을 잡았는데 그게 내려가기 시작하면 이걸 하락 추세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강연회 때도 이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3가지의 추세가 있다.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와 횡보 추세. 그러면 이 추세라는 것은 특성이 있는데 뭐냐? 바로 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성. 올라가는 놈은 방향을 위로 잡은 놈은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고 내려가는 놈은 계속 내려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추세를 가지고 우리는 사서 주가가 올라가야 돈을 버니까 추세를 가지고 공략을 한다고 했을 때는 자, 3가지의 방식이 있다고 했어요. 3가지의 추세가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횡보하는 추세에서 사야 돼요? 아니면 저점과 고점을 높이면서 올라가는 추세에 사야 돼요? 아니면 내려가고 있는 추세에 사야 돼요? 답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바로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가는 놈이 더 간다. 이 말을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주유소 포트폴리오예요. 자료를 며칠 전에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수익률을 뭐 몇백 프로 나오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사서 얼마 안 돼서 짧게 수익이 났던 뭐 그런 종목들이에요. 그런데 이 종목들을 제가 자랑하려고 가져왔냐? 뭐 자랑도 좀 하면 안 됩니까? 그죠? 자랑도 좀 하고.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동신건설, 뭐 삼익 THK, 서암기계공업, CJ ENM, YJM 게임즈. 여러분들 혹시 제가 방송에서 드리는 종목들에 대한 차트적 위치라든지 어떠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분석해 보신 적 있나요? 제가 여러분들께 기술적인 분석으로 단기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은 가급적이면 기업이 저평가되어 있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그냥 기업의 특색만 얘기를 해드리고 어떤 테마군에 속해 있고 어떤 모멘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지 기업적인 설명을 하는 기업들은 길게 봐야 되는 거예요. 중장기적인 관점. 자, 그러면 태경 BK 같은 거 역시 뭐 수익이 잘 났어요. 30% 넘게 나왔고 현대코퍼레이션 아까 기업적인 부분들을 얘기하는 뭐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뭐 안랩 이거는 대선 테마기 때문에 뭐 방식이 좀 다릅니다. 이거는 하락 트렌드에서 샀는데 바닥이라고 생각을 해서 산 거예요. 자, 그리고 광주신세계, 한라홀딩스, 현대코퍼레이션, 태경BK.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송에서 드리는 종목이 뭔가 제 비법이라고 하기엔 좀 그래요. 제가 하는 방식에서 벗어난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거를 제가 자랑하려고 가져온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예시로서의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겁니다. 그러면 자 한번 봅시다. 어떤 부분이 있었나. 종목들 뭐 하나하나 볼 텐데 요거 제가 한전산업을 제일 먼저 가져왔네요. 자, 한전산업 여러분 도너리포트에서 편입을 시켰는데 너무 일찍 팔아뿌가지고 수익을 크게 못 봤던 종목이죠. 아쉽지만 공부할 수 있는 자료는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보자고요. 한전산업이라는 회사가 차트 흐름만 보세요. 이 그냥 뭐 캔들 차트, 캔들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도 MTS나 HTS의 차트를 딱 키면 이런 그림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눈이 있으면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흐름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추세에서 어떻게 잡혀 있는 거예요? 횡보하고 있습니까? 하락 추세입니까? 상승 추세입니까? 그죠? 트렌드가 상방으로 잡혀 있잖아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편입을 시킨 겁니다. 급등주들을 어디서 잡는지도 나와 있어요. 오늘은 그건 얘기를 안 할게요. 찾아보실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고. 자, 어떻게 됐냐? 원전 대장주로 갑자기 등극을 해버렸어요. 저는 이거 원전은 생각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만 이때 매수를 했을 때는 한전이 갖다 붙은 거는 다 급등하던 시점이었어요. 한전산업? 회사 공기업으로 전환한다는데 주식 다 사드려야겠네? 매수. 250%가 올라갔어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죠? 자, 다시 한전으로 돌아가자. 자, 그래서 뭐 이런 상승률이 대단하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떠한 위치에서 공략을 해야지 수익이 잘 나느냐. 그러니까 어떤 흐름 속에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선별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걸 말씀드린 거예요. 공격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려받고 있는 종목이 저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올라가고 있는 놈이 더 갈 수 있는 놈을 사는 거예요. 그래야지 크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 다음 예시를 한번 봅시다. 3위 THK, 아까 전에 주유소 포트폴리오에 있던 거죠. 여기 화살표 해놓은 지점인데 요 구간이에요. 요 구간. 여기서 음봉이 나올 때 눌림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사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급등이 나와줬고요. 뭐 동신건설도 이제 주유소 포트에 처음으로 집어넣었던 건데 이런 방식으로 나온 겁니다. 자, 태경 BK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인류 생존 테마, 탄소 포집,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술이다. 인류 생존 테마의 가장 주축이 된다. 뭐 다양한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뭐 다양하게 있지만 2차 전지라든지 뭐 모든 게 다 들어가지만 그때 이야기 드리면서 태경 BK를 편입을 시켰습니다. 자, 주가 한번 봐봐요. 저기부터 어떻게 올라왔는가. 올라오고 있습니까? 내려가고 있습니까? 올라가고 있잖아요. 급등이 나왔어요. 그럼 이런 거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니, 그래, 좋아요. 올라가다가 샀는데 빠지면 어떡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했던 강의의 첫 번째 주제가 뭐였어요? 손절이죠. 모든 종목을 10개 중에 10개, 100번 해서 100번 다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저는 못 봤어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손절을 하면 되잖아, 손절을. 추세가 깨지는 자리에서 손절을 하든 파동의 저점이 깨지는 자리에서 손절을 하든 손절을 하면 되잖아요. 아시겠죠? 우리의 무기는 손절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손절을 끊고 다른 종목에 또 이런 상승 흐름을 타고 있고 시장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 이런 종목을 사면 되잖아요. 자, 코스피가 언제부터 빠지기 시작했냐면 딱 8월 4일부터 해가지고 8월 20일 정도까지 빠졌을 겁니다. 제가 보통 이런 거 뭐 그렇게 카운팅을 안 하는데 이렇게 빠졌어요. 요 구간 동안. 8월 4일부터 8월 20일까지 이렇게 빠졌거든요. 이렇게 빠지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종목이 박살이 나고 시장에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박살이 났어요. 하루에 2,000개 종목 중에 1,800개는 조정을 받고 아니면 폭락을 하고 내려가는 동안에 아까 추세적인 얘기했죠. 하락 트렌드를 만들고 있는 동안에 200개의 종목 정도는 이렇게 음봉이 나오면서 떨어지는데도 계속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3기예요. 8월 4일부터 시장이 박살이 났어요. 8월 4일부터 시장이 박살이 났는데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장이 빠지는데 올라가. 아까 전에 상승하는 종목은 뭐 때문에 상승한다고 했어요?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상승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매도보다 매수가 많으니까 상승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좀 전에 시장 이야기 드릴 때 코스피가
저렇게 빠지기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포감에 질려서 매수를 못하더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락장이 나오면 선뜻 매수가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게 사람 심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게 얼어있는 상황인데 올라가는 놈이 있어. 왜 올라갈까? 몰라. 그런데 매수세는 강하게 들어와. 그러면 가는 놈이 더 간다라고 사야 됩니까? 아니면 안 사야 됩니까? 그 얘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께. 어떻게 됐어요? 장이 박살나는데도 올라갔잖아요. 이거는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좀 수익을 드리려고 도움을 힘내시라고 드린 거예요. 챙겨드렸던 거예요, 진짜. 기억나시죠? 유니드. 3기 수익 나고 나서 또 며칠 있다가 장이 더 박살나니까 18일인가 19일인가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께 인류 생존 테마 중에서 대장은 이놈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사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뭐 너무 많이 올라와서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자, 한번 생각해봐요. 8월 초부터 시장이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 8월 초부터 시장이 계속 내려받고 있는데 주가가 안 빠지고 버텨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시장은 안 좋고 그러면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 사람보다 적으니까 안 빠진다라고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올라갔겠지. 근데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으니까 안 빠진 거예요. 다른 종목들은 다 빠지고 있어. 그러면 2,000개 중에 올라가는 게 200개예요. 사람들이 시장을 보고 있다면 내려가는 놈을 보고 있겠습니까? 올라가는 놈을 보고 있을까요? 대부분은 올라가는 놈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수가 매수를 부르고 올라가는 놈은 특정적이고 한정적이기 때문에 거기로 사람들이 수급이 더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장은 우리가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종목 선정이잖아요. 2,000개 중에서 뭘 사야 될지 맨날 고민이야. 상승장이 오면. 다 올라가니까. 그런데 하락장이면 100개, 200개만 딱 보면 되는 거예요. 그중에서도 특정적인 섹터가 다 같이 움직인다. 이때 뭐가 움직였어요? 하락장에. 제약바이오 다 움직였습니다. 그죠? SK바이오사이언스 날라갔죠, 완전히. 삼성바이오로직스 날라갔죠. 서린바이오 날라갔죠. 제약바이오들 다 올랐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드렸다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여러분들께 이제 계속 보유하라고 말씀드리고 맥점에서 조만간 급등 나온다라고 알려드렸던 인스코비도 급등이 그때 나왔습니다. 제약바이오가 8월을 장악을 했어요, 거의. 그런데 급등하는 종목입니까, 이게? 여러분들, 전력 질주하는 종목을 제가 사라고 하는 거 아니죠? 아시겠죠? 그럼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찾아야 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락장에는요, 대부분이 다 빠져요. 빠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코스피가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요렇게 내리고 있었죠.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보는 종목은 이러고 있어요. 반대로. 이놈 사면 돼요. 이유가 있으니까 오르는 겁니다. 심리가 굉장히 안 좋은 하락장에서도 누군가가 사고 있다. 누군가가 주가를 관리해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종목 찾기가 더 쉽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중에서 뭘 사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드렸었어요. 차트를 심플하게 생각해라고. 차트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면서 차트는 뭡니까, 여러분? 얘기하니까 뭐 다양한 얘기가 다 나왔는데 차트는 뭐냐? 유튜브 방송 지금 막 답변 다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차트는 뭐 PND다. PND. 이건 뭐냐? 뭔 소리냐? 뭔 헛소리냐? 이래 하실 수 있는데 파워, 디렉션의 약자입니다. 디렉션. 파워는 뭐냐? 힘이에요. 힘.
디렉션은 뭐죠? 방향이에요. 한마디로 우리가 차트를 볼 때 봐야 하는 것은 뭐냐? 그 종목이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방향을 잡고 있느냐입니다. 내려가는 방향으로 힘을 크게 쓰고 있는 종목은 계속해서 내려갈 가능성이 높고 올라가는 방향으로 힘을 주고 있는 종목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는 투자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내려올 때 시장이 안 좋은데 올라가는 놈 사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힘이 뭡니까? 시장에서는 결국 돈이거든요. 증시에서 돈의 흐름을 우리가 잘 유심히 지켜본다 하면 하락장의 대부분 종목들은 힘이 없이 빠지기 바쁘고 거래대금도 안 터지고 하는데 올라가는 종목에는 시장의 거의 모든 자금들이 다 집중이 되어 있어요. 100개에서 200개, 많게는 300개. 그러면 이 돈의 흐름을 이 흐름은 뭐냐? 시장에 참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잖아요. 파는 사람들, 사는 사람들, 개인들, 기관들, 외인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의 스토리다. 상승을 하고 있다. 그 종목의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사고 있는 데는 그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식시장은 간단하고 심플한 원칙을 하나 세우고요. 그리고 뭐 보조지표니 뭐니 막 이런 거 보지 마시고 딱 그냥 방향성만 보세요. 거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 제가 찾은 정답은 거기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생각할 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다 대체를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필요한 건 사면 되잖아. 그죠? 행복도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불행한 거지 돈이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물론 돈만 있다고 해서 행복하진 않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유일하게 살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 누구도 잘 사는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권력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모두가 공평하게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시간이에요. 시간은요. 세상에서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강연회를 할 때 시잘데기 없는 소리보다는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런 시간을 투자를 해주시는 거고 지금 1분 1초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란 걸 알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시장이 계속 상승하지만은 않을 거예요.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면서 힘든 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시간을 그냥 어떤 종목을 사놓고 마냥 기다리고만 계실 건지 아니면 어떠한 방법적인 부분을 찾아서 부를 쌓아가실 건지 여러분들은 모두 답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 여러분들이 다시 복습을 해보시고요. 팩트 체크를 해보세요. 올라가는 놈이 더 가는지 떨어지는 놈이 더 떨어지는지 팩트 체크를 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하느냐 아니면 하지 않느냐 그걸 결정을 하셔야 되는 순간이다. 계속 안 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모두 답을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까지 서울경제TV 이주연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정리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타사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